안녕하세요. 동국대 북한학과 이창입니다. 저는 지난 강의에서 남북한 통일에 관련된 여론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러면서 말미에 최근 북한이 적대적 조국과 관계로 남북관계를 규정했는데 그것을 풀어가는 힘은 국민들의 여론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를 우리 남한 여론에서 나타나는 좀 자유롭고 평화롭게 왕래하는 그런 두 국가 관계가 일단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이야기에 기초해서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평화로운 국가 관계, 남북 관계로 일단은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북한이 생각하는 통일과 민족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왜 북한이 적대적 조국과 관계를 선언했는지, 그리고 왜 동족이 아니라고 했는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한의 한반도 통일 방안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방 이후 한국전쟁 이전까지 북한의 통일론은 민주기지 건설에 입각한 국토 완정론이었습니다. 사실 1948년 상당히 중요한 해가 되는데 한국 분단에서 UN 한국임시위원단이 한반도에서 선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1월에 입국을 합니다. 소련은 미국과 공동위원회로 한반도를 관리해왔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마찰이 있어서 유엔의 한국임시위원단 북한 월경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유엔은 소총회를 열어서 2월에 남한의 단독선거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5월 달에 남한 단독선거가 되고 또 이어서 북한에서도 8월 달에 최고인민회 선거가 되면서 남과 북에 두 개의 정부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48년 한반도 분단회에서 제도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북한이 선거한 최고인민회의에서 9월 8일 날 북한 헌법을 제정하는데 나중에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남한의 헌법에서도 그렇고 북한의 헌법에서도 그렇고 분단은 부정됩니다. 그래서 북한 헌법 103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를 의미하는데요. 서울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평양의 수도가 아니라 한반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서울을 수도로 하는 거죠. 그래서 9월 9일 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는데 그것의 헌법적 수도는 서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9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에서 발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강에 의하면 여기서 이제 통일 얘기가 나오는데요. 통일된 민주주의 자주독립국가를 급속히 건설하기 위해서 북한이 노력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북한을 민주기지로 강화시켜 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미 1945년 12월 3일 김일성은 북조선 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에서 북조선을 통일된 민주주의적 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강력한 민주기지로 전변시킬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1940년 2월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건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은 자신의 힘을 강화하면서 한반도 전체로 영향력을 행사할 준비를 이미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북한도 이런 민주기지론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1948년 4월 남북 재정당 사회단체 연석회를 통해서 협상에 의한 통일 이런 것들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1948년 5월에 앞에서 말했듯이 남한의 단독선거라든지 그리고 1949년 6월에 이제 남북 협상의 주요 파트너였던 김구 선생님이 암살되면서 그런 것들이 실패로 됩니다. 그래서 이 민주기지는 힘에 의한 국토 완정론으로 연결이 되고
이것이 비극적인 한국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힘에 입각한 국토 완정론, 민주기지 건설론이 한반도 통일 방안, 해방 전후의 그런 입장이었다면, 이제 비극적인 한국전쟁을 끝나고 1960년대까지 북한의 통일 방안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1954년 4월에서 7월 제네바에서 열린 평화회담에서 남북이 전 조선 선거를 치르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제네바 회담은 한국전쟁뿐만 아니라 베트남, 즉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회담이었는데요. 19개 국가가 참가를 해서 한국전쟁 이후에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남과 북도 같이 입장을 발표하는데요. 남한의 입장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고, 북한은 일단 6개월 이내에 외국군을 철수해달라. 그리고 남북한 군대를 강군하자. 그리고 미국 등 타국과 체결한 군사조약을 폐기하자.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그리고 남한의 국회의원들 중에서 그리고 뭐 거기 플러스로 민주적인 사회단체 대표들을 해서 전조선위원회를 꾸리고, 그 전조선위원회가 유엔이 아니라 전조선위원회가 전조선의 선거를 준비해서 한반도 통일을 이루자, 이런 얘기를 제안합니다. 근데 이것이 일정하게 국제사회도 같이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과, 그다음 인구 비례로 진행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 이제 맞붙어 가지고 제대로 실현되지 않습니다. 이어서 1960년 8월 14일에 북한은 과도적 남북 연방제를 제시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전쟁 바로 1954년에 제네바에서 평화회담이 한국전쟁 문제로 열렸다는 것도 우리가 놀라운 사실이지만, 북한이 연방제를 1980년대 얘기한 것이 아니라 1960년에 얘기했다는 것도 상당히 기억해야 될 만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북한은 왜 1960년 8월 14일 과도적 남북 연방제를 제안했냐면, 이제 4.19 혁명에 많이 고무가 됐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자신이 민주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남한이 충분히 스스로 민주화될 수 있다. 그래서 남과 북의 정치 제도를 그대로 두고 북한이 이제 좀 전후복구도 잘하고 중업도 발전시켜서 경제적으로 잘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그래서 남과 북이 경제 문화 발전을 통일적으로 조절하는 최고 민족위원회를 조직해서 향후 통일로 나아가는 그런 과도적 단계에서 남북 연방제를 실현해보자, 이런 제안합니다. 그리고 되게 특이할 만한 상황인데 1960년 4.19 직후인 4월 26일에는 남북한 경제대표가 참여하는 남북연합 경제위원회를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연방이 아니죠. 두 국가가 같이 교류하는 게 연합인데, 연합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경제위원회를 설치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상당히 주목해야 될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견하게 다 알려진 사실인데요. 1961년 8월 30일 북한은 이 5.16 군사 쿠데타로 세워진 박정희 정부를 만나기 위해서 황태성 전 무역성 서리를 밀사로 파견합니다. 이분이 이제 임진강을 통해서 몰래 월남에서 이제 박정희 그 군사 지도자에게 이제 서신을 주는데요. 10월 달에 체포됩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사형을 당합니다. 이 황태성 밀사가 오게 된 이유는 박정희 대통령의 형이 사회주의 운동을 했는데, 경상도에서 아주 유명한 사회주의자였습니다. 이 박상희의 절친이 황태성이었고, 황태성은 박정희가 어렸을 때 거의 멘토 역할을 고향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가까운 사이죠. 그래서 이제 이 박정희 군사 지도자와 의견을 나누면서
민족의 화해 협력을 이끌어 보겠다는 게 북한의 구상이었는데, 오히려 사형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당시 공공연한 비밀로 떠돌면서, 박정희가 북한의 간첩과 만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되면서, 박정희는, 이 황태성을, 사형하게 이제 내버려 두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어서 1962년 6월, 황태성이 체포됐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무력 불가침 협약 체결을 제의합니다. 그래서 최고인민회에서 남쪽 정부에 편지를 보내서 남북 당국 간에 상대방을 무력으로 공격하지 않겠다는 협약을 체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963년 1월에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대화가 진행이 됩니다. 물론 이제 제네바 회담에서도 남북 대화가 이루어졌지만 여러 나라들과 같이 하는 거였는데, 이거는 남과 북이 뭐 IOC가 주재를 하겠지만 단독으로 만나서 체육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이것이 열리게 된 배경은 1960년 6월에 모스크바에서 제59차 IOC 총회가 열렸는데, 이때 북한의 IOC 가입 예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북한은 1963년 10월에 IOC에 가입하는데, 이 IOC가 동서독 단일팀을 만들어서 올림픽을 흥행시켰던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64년 동경 올림픽을 앞두고 남북한 단일팀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이제 공고를 해서 북한도 그것에 응해서 1962년 12월에 홍콩, 로잔, 스위스 로잔 등에서 세 차례 실무 접촉을 갖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63년 1월에 스위스 로잔에서 남북 체육회담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합의되는 게 남북 단일팀은 무산됐지만 거기서 최초로 합의된 게 단일팀 곡이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아리랑입니다. 그리고 단일기는 그때 합의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올림픽기 밑에 코리아로 쓸지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많이 됐는데요.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단일기는 우리가 지금 그 하늘색 한반도기로 확정짓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63년에도 남북체육회담을 통해서 분단 이후 최초로 한국전쟁 후 최초로 남북 간의 대화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이 이제 남북의 화해를 이끌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어서 1963년 12월 최고인민회 상임위원회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 이번에 이제 해체됐죠. 그리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여기도 이제 조평통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해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단체가 남북 평화협정 체결을 제안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1968년 청와대 간첩 침투 사건 등으로 북한은 남조선 혁명론을 계속 지속시키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동국대에서 남북한 군사충돌 70년사를 연구를 했는데요. 한국전쟁 이후 가장 군사충돌이 많았던 시기가 1960년대입니다. 그래서 작은 전쟁의 시대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요. 그만큼 남조선 혁명에 대한 생각을 북한이 계속적으로 가졌다라는 것을 군사충돌 사례에서도 입증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970년대 북한은 어떻게 자신들의 통일 입장을 키워갔는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고려 연방공화국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남과 북이 장기 집권체제로 돌입하는 적대적 분단체제가 확립됩니다. 그래서 70년대를 대화 단절의 시대라고 얘기했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71년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8개항의 통일 방안을 이야기합니다. 남한의 정치범도 석방하고 과도적 연방제를 재주장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1972년 1월 김일성 조선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남북 평화협정 체결을 하고 군대 감축 등을 이야기하면서 남북이 정치회담을 갖자 이런 걸 제안합니다. 그러던 차에 7월 4일, 1970년 7월 4일에 이때 이제 우리 국민들도 통일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되게 많았다고 하는데요.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의 통일 3대 원칙에 대해서 합의하는 그런 쾌거가 발생합니다. 이거는 이제 비밀리에 진행돼서 7월 4일날 공개가 되는데요. 이 이후 남북 적십자회담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남북 공식 대화가 계속 지속됩니다. 그래서 남과 북의 대딴트 시대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도 유신헌법으로 갔지만 1970년 12월 27일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을 채택하면서 주체사상을 헌법에 명기하고 수령제 사회주의를 확립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김일성, 박정희의 장기 집권 체제가 이제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대적 분단 체제가 확립되는데요. 그래서 통일을 장기 집권에 서로가 이용했다 이런 얘기가 그때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럼에도 남북 공식 대화는 계속 진행되면서 1973년 6월 23일 북한은 조국통일 5대 강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근데 이 6월 23일이 박정희 대통령이 6.23 선언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이것도 다음 시간에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데 북한에 대해서 괴뢰가 아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 즉 서독에서 동독에 대해서 괴뢰다 라고 얘기했던 게 1950년대 하슈타인 원칙인데 우리도 그런 입장을 같이 가져갔습니다. 근데 이 6.23 선언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괴뢰가 아니고 선의의 경쟁 대상이다. 그래서 선의로 경쟁해서 계속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파격적으로 남북한을 괴뢰가 아니니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박정희 대통령의 6.23 선언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김일성 주석은 한날에 같이 조국통일 5대 강령을 발표하면서 고려연방공화국이라는 단일 국호로 유엔에 가입하자. 단일 의석으로. 이렇게 역제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통일에 대해서 상이한 견해를 제출하면서 적대적 분단 체제가 역시 수립되어 있구나를 확인시켜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이어서 1974년 8월 28일 김대중 납치 사건과 연계해서 남북 조절위원회 북측 공동위원장이 김일성 주석의 동생이 김영주였는데요. 이 김영주 위원장이 남북대화 중단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1970년 8월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으로 남북 직통전화가 단절되는데요. 그래도 유의해서 볼 것은 73년에 대화 중단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975년 3월까지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일어나기 한 해 전까지 대화 재개를 위해서 10차례나 판문점에서 대화가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직통전화도 단절이 돼가지고 이제 남북 관계가 대화가 단절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1979년 4월에 평양에서 35회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때 북한이 제안을 해가지고 2월 20일에 1979년 2월 10일에 판문점에서 남북 탁구협회 대표들이 만나서 단일팀 구성 논의를 합니다. 북한은 이제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가 평양에 열리는 걸 계기로 해서 남북이 화해로 나가고 있다. 단일팀을 구성해서 이런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남북 판문점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이건 이제 무산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이견이 있어가지고요. 팀 구성 문제, 앞에 대견 아리랑은 합의됐지만 단일기 문제 이런 것들이 무산되면서 실현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0년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80년대에는 통일의 최종 형태로 고려민주 연방공화국이 북한에서 제시가 됩니다. 되게 재밌는 사실은 이 79년에 북한이 이제 5년, 10년 단위를 되게 중요시 시작했는데 그 새로운 1980년대를 맞이해서 남북 관계를 좋게 하려고 이제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 단일팀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1980년 1월 1일에 이종욱 정무원 총리가 남북 총리회담을 제안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서울의 봄이 1979년 12.12 군사 쿠데타를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치 되게
긴장감 있고 되게 살벌하게 전개되는 그런 군사 쿠데타를 그린 영화가 이제 서울의 봄인데요. 이 군사 쿠데타의 주역인 신군부 세력이 국정을 장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남북 대화를 시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해 8월 10일, 20일까지 10차례에 걸쳐서 실무 접촉이 총례당 준비를 위한 실무 접촉이 열립니다. 근데 북한이 이제 1987년 이 12.12 군사 쿠데타만이 끝난 게 아니고 이 신군부 세력이 5.17 내란도 발생시키고 또 이어서 바로 다음날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는 그런 일을 하니까 그것을 이제 비난하면서 총회담이 점점 시들시들해지고 결국 무산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1980년 10월 이제 조선공산당 6차 당대에서 북한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이 앞에 1970년에 얘기한 고려연방공화국과 어떤 차이가 있냐? 즉 고려연방공화국은 과도기적인 그런 단계인데 이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통일의 최종 형태로 제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60년대부터 얘기됐던 향후 통일국가로 가기 위한 과도적인 국가로 연방제 정부가 이야기되는데 이 연방제 정부가 통일의 최종 형태로 1980년에 제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은 남과 북의 서로 다른 체제의 지역 정부를 인정하고 중앙정부, 중앙연방정부의 외교 군사 권한을 이양하는 형태로 연방제 국가를 만들자. 그래서 외국 군대를 주둔을 불허용하고 핵무기도 생산, 반입, 사용 이런 것을 금지해서 한반도 비핵지대와 평화지대를 만들자. 그리고 중립국가로 어느 동맹에도 가담하지 않고 비동맹으로 중립국가로 살아가는 게 합리적인 통일의 실현이다. 그래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이 되게 중요한 합리적인 통일 방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얘기했던 5.17 내란, 5.18 광주 민주화운동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통일국가 발전을 위해서 어떤 정치 세력에 대해서도 과거 불문, 정치보복, 박해, 불허용 등을 함께 주장합니다. 근데 이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안이 그 전에 얘기됐던 60년대, 70년대 과도적 남북연방제, 북한의 그런 통일 방안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지만 여전히 추상적인 그런 안들이 많습니다. 향후에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될 텐데, 예멘 통일에서 예멘이 군대를 통합시키는 과정에서 오히려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에도 남북의 양측 군대를 10에서 15만으로 강군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강군시켜서 민족연합군을 조직하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민족연합군을 조직하는 형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서술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주장으로 머무를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남과 북에 더 많은 통일의 구체적인 형태에 대해서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비극적 일이 발생되는데요. 이 6차 당대에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을 창립 제안한 북한이 버마에서 아웅산 테러 사건을 도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이 많이 비난을 받게 되는데요. 북한은 이걸 무마하기 위해서 1984년 3월 북한 올림픽위원회를 통해서 LA 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도 되게 깊게 고민하는데 소련이 공산권이 불참하면서 LA 올림픽에 이것이 무산됩니다. 즉 모스크바 올림픽에 서방이 불참했다면 아프가니스탄을 소련이 침공했다 이런 이유로 이것도 이제 나중에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모스크바 올림픽을 보이콧했다면 이제는 LA 올림픽에 대해서 공산권이 보복 차원으로 이제 불참을 선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LA 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이 무산됩니다. 아무튼 북한은 계속 남북 관계에 대해서 호의적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80년 9월에 남한에서 수해가 많이 생겼는데 그때 이제 한강이 넘쳤습니다. 저도
그 잠실이 물에 잠기는 걸 그때 어렸을 때 봤는데요. 북한에서 남한 수해에 대해서 지원물자를 내려보내겠다 이렇게 제안하고 남북 적시자회담이 열려서 남한이 그걸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쌀 5만 석이 오게 되는데요. 한 톤으로 따지면 800톤? 7,800톤 정도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시멘트도 오고 시멘트 10만 톤, 그 다음에 천도 오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그 당시에 이제 기억을 탈북민한테 들으면 되게 좋은 쌀을 많이 골라서 보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이것을 계기로 1985년에 남북 이산가족이 분단 이후 최초로 공식적으로 상봉하게 되고 남북예술단이 서울평양 상호방문을 통해서 문화예술 교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남북대화가 재개가 계속 되는데 올림픽에 대한 부분이 합의 무산돼서 1981년 서울올림픽에 북한이 불참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대화의 흐름들이 연결돼서 1988년 8월 남북 국회회담을 다시 시작을 해가지고 남북 고위급 회담, 체육회담, 적시자 회담 등 각종 남북 대화가 진행되면서 각종 교류가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90년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1990년대에 남북 관계는 북한에서 각종 대화와 교류가 병행되면서 더불어 점진적인 느슨한 연방제를 제시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저희가 문익환 목사님 서거 이제 30주기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문익환 목사님이 1980년대 말에 이제 방북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방북을 하면서 통일을 현실적으로 진행시키겠다 하면서 이제 김일성 주석을 만나서 연방제를 좀 천천히 느리게 진행하자. 현실에 맞게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문익환 목사님이 이제 얘기한 것을 김일성 주석이 이제 수용해서 1991년 신년사에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에 대해 민족적 합의를 쉽게 이루기 위해서는 잠정적으로는 연방공화국의 지역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해서 점차로 장차 조금씩 중앙정부의 기능을 높여나가는 방향에서 연방제 통일을 점차적으로 완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할 수 있다라고 신년사에서 이제 밝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북한이 통일을 급진적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뭐 서로의 차이를 인정했으니까 연방제는 내일이라도 될 수 있다 이렇게 급진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느낌이 강했는데 이 문익환 목사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김일성 주석이 연방제도 점진적으로 민족적 합의를 위해서 점진적으로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91년 1월 신년사에서 발표를 한 거죠. 그때 91년에 이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서로 남북한을 국제법적으로 국가로 인정하는 유엔 동시가협이 9월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2월에는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협정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이 되고 비핵화 공동선언이 합의가 됩니다. 그래서 91년에 많은 것이 합의가 되었다. 남북 간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이어서 1993년 4월 김일성 주석은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을 발표하는데요. 북한은 전민족의 대단결로 자주적이고 평화적이고 중립적인 통일국가를 건설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것이 북과 남은 현존하는 두 제도, 두 정부를 그대로 두고 각 당, 각파, 각계각층의 모든 민족 성원을 대표할 수 있는 범민족 통일국가를 건설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북과 남의 두 지역 정부가 동등하게 참가하는 연방국가로 되어야 된다고 강조하지만 외교 군사 권한을 대표하는 중앙 연방정부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연방정부의 역할이다. 이런 것들에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언급을 하지 않았을까? 이것들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궁금해했습니다. 왜냐하면 느슨한 연방제에서도 중앙정부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중앙정부에 점차적으로
권한을 이양한다. 이렇게 해서 느슨한 연방제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중앙정부 역할이 아예 언급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남북은 계속적으로 교류 협력을 하죠. 또 인도적 지원 이런 것들이 남쪽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그것도 이제 남한의 통일 과정을 보면서 더 설명하도록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8년에 11월에 역사적인 금강산 관광이 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사진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그 2001년 8월에 조국 통일 3대 원장탑이 건립이 됩니다. 3대 원장 기념탑이 건립이 되는데요. 이 앞에 얘기한 93년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 그리고 1980년에 고려 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 그리고 1972년 7.4 남북 공동 성명, 이거 세 개를 묶어서 3대 원장이라고 김정일 위원장이 얘기하면서 이 탑을 만들게 됩니다. 지금 이 탑을 이제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뭐 제거됐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죠. 이어서 이제 이런 흐름 속에서 새로운 천년, 2000년을 이제 맞이하는데 2000년부터 2024년까지 어떤 통일 방안을 북한이 제시하냐면 남과 북의 정부의 독자성을 보장하는 낮은 단계 연방제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남조선혁명을 폐기합니다. 즉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0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만나서 6.15 남북 공동선언 채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6.15 남북 공동선언에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가겠다고 합의를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합제안은 저희가 이제 3단계 통일 방안에서 남북연합, 국가연합이다. 그래서 남북 두 국가가 공히 존재하면서 교류와 협력을 하는 그런 형태다. 그래서 통일로 가는 과정의 형태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이것도 뭐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낮은 단계 연방제는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 낮은 단계 연방제가 도대체 무슨 개념인지, 느슨한 연방제인지, 그래서 중앙정부의 점진적인 이양을 하겠다는, 그래서 점진적으로 연방정부를 구성하겠다는 얘기인지, 이런 쪽으로 많이 해석을 했는데, 2000년 10월, 안경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 서기장이 고려민주연합국 창립방안 20주년 기념식에서 연설보고를 통해서 낮은 단계 연방제의 개념을 발표하게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 두 개의 정부의 원칙에 기초하되 북과 남에 존재하는 두 개의 정부가 정치, 군사, 외교권 등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갖게 하고 그 위에 민족 통일기구를 내오는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외교, 군사 권한을 갖는 연방정부가 사라지고 외교, 군사 권한도 지역정부가 그대로 갖는다. 다만 그 위에 민족통일기구만 내온다. 사실 국가연합 단계에 초국적인 국가연합을 관리하는 기구가 만들어집니다. 정부가 아니죠. 그래서 국가 간의 관계를 교류협력을 잘 진행되도록 조절하는 그런 기구인데요. 그런 기구를 의미하는 형태인지 민족통일기구를 내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국가연합과 상당히 공통성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민족통일을 위해서 민족통일을 이제 좀 이따가 민족개념에서 살펴보이는데요. 민족통일을 통해 우리 민족 제일주의를 구현하려는 그런 북한, 즉 낮은 단계 연방제, 그리고 우리도 우리 민족의 어떤 민족사적 과제죠. 통일이. 그래서 통일을 일단 화해협력, 그리고 남북연합 단계, 그리고 통일국가 단계로 가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2단계인 남북 국가연합의 공통성 안에서 서로 우리 민족의 그런 자주 번영을 우리가 꾀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것과
북한이 1998년에 북한 안에서 제기한 사회주의 강성대국이 되겠다. 또 2017년에 처음으로 제기한 우리 국가 제일주의. 이런 것들이 제시됐는데 그런 것과 이 남북 국가연합, 낮은 단계 연방제는 양립 가능한 거죠. 왜? 두 정부가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으니까. 외교군사. 마치 두 개의 국가가 존재하는 그런 것처럼 현실적으로 운영되니까 이런 북한이 뭐 자기 나라 정부를 사회주의 강성대국으로 운영하겠다. 그래서 우리 국가 제일주의 국가가 되게 북한 국가 우월하다는 걸 보여주겠다. 이런 얘기들은 충분히 양립 가능한 거죠. 우리 대한민국도 세계경제 10위의 대국으로서 중견국가로서 북한도 불허할 만큼 계속적으로 이 남북연합 시기에도 성장하겠다. 이런 얘기가 충분히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각에서 우리 국가 제일주의가 우리 민족 제일주의와 배치되는 얘기들인지, 그래서 이제 민족을 버리고 국가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북한의 통일 방안을 잘 이해하지 못한 이야기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흐름 속에서 2003년 개성공단이 착공되고 2005년에 기업이 입주돼서 개성공단에서 많은 기업들이 이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2007년에 14남북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고 2018년에서 2019년은 남북 정상회담 3회, 북미 정상회담 2회, 남북미 판문점 회담이 1회 진행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됩니다. 물론 성과가 없어서 나중에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2021년 8차 당대에서는 남조선 혁명이 폐기가 됩니다. 북한 노동당 규약에는 당면의 목적으로 공화국 국방부에서 사회주의 완전 승리를 해내고 전국적 범위에서는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을 한다는 게 전통적인 규약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전국적 범위가 남한까지 포함하는 거죠. 근데 남한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을 하겠다는 것은 남조선 혁명을 폐기하지 않은 거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근데 이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 범위에서 사회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발전을 실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야기가 성립되냐면 당면에서 공화국 국방부에는 사회주의를 제대로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전국적 법인 내에서는 남한이나 북한이나 공이 자주적인 민주적인 그런 발전을 꾀하겠다 하니까 뭐 사회주의도 북한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니까 민주주의를 사회주의 내에서 잘하겠다 이런 게 되는 거고 우리는 이제 자본주의에서 민주주의 국가로서 민주주의 잘해보겠다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어느 국가나 자주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당연하니까 사회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발전을 전국적 범위에서 실현하겠다는 것은 이거는 혁명으로 이해되지 않고 서로 잘 살아보자 이런 얘기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조선 혁명이 폐기됐다는 얘기가 있고 뭐 이것에 대해서 여전히 폐기가 아니다 이런 주장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남조선 혁명 노선이 폐기됐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렇게까지 진행되는 과정이 이제 2024년 과정인데 중요한 거는 제대로 된 역사적 결실이 없었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북한이 지금 많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살펴볼 게 북한의 통일 방안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북한의 민족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북한이 최근 2024년 12월 30일 노동당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적대적 남북 국가관계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24년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동족이 아니다. 즉 우리 공화국의 민족 역사에서 통일화에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버려야 된다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사람들이 놀라게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갖게 하였습니다. 이 고민을 풀려면 일단 먼저 북한의 민족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민족 개념의 형성은 우리 통일교원에서 발간하는 통일문제 이해도 나왔지만 일반적으로 민족이란
언어, 역사, 풍습, 문화죠, 혈연 등의 객관적 요소와 의지, 민족 감정, 민족 의지, 민족 정신을 포함하는 주관적 요소가 상호작용해서 나타나는 개념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객관적 요소가 많이 강조되면 원초적 민족주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혈통에 입각한 민족. 그래서 혈통은 영원하니까 영속적 민족주의. 이런 견해들이 도출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되게 구구적인 그런 견해로 나타나서 혈통주의는 쓰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주관적 요소가 강조되면 민족 의지, 민족 정신이 강조되면 도구적 민족주의가 부각되면서 민족주의라는 그런 의지에 의해서 민족이 만들기가 진행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도구주의에 대해서 에릭 홉스봄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만들어진 전통이다. 즉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정치적인 경제적인 목적에 의해서 집단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그런 것들을 종족성을 발명하고 생산해낸다. 그래서 이렇게 종족성이란 그런 역사적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도구적 민족주의를 주장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앞에서 살펴봤던 원초적 민족주의는 혈통주의, 즉 사람들에게는 혈통, 인종 이런 선험적이고 원초적인 문화적 속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족적 속성이 이미 근대 이전부터 내재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서 민족이 확대 재생산이 되는 거다. 앞에서 얘기했던 혈통주의에 입각한 민족주의 이런 것들이 그런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근데 사실 민족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어떻게 성립될까요? 사실 민족은 원초적인 그런 혈통, 인종, 언어, 그런 생활터전, 관습, 종교 이런 사회적 실제 근거에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사회적 실제만 있다고 해서 민족이 구성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프리카에서도 많이 봤지만 많은 부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족들이 공통의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공통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민족으로 구성되지 않습니다. 민족으로 구성되려다가 제국주의의 어떤 분열, 간섭에 의해서 민족이 만들어지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원초적인 속성에 무엇이 결합되게 되냐면 아까 그런 주관적인 민족의지, 그런 민족의지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려는 정치사회적 역량을 가진 집단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런 집단이 독일의 통일도 이끌었던 거고 이탈리아의 통일도 이끌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집단이 실제로 민족사회 내부에 공통의 정체성을 형성시킬 때 민족이 구성되는 거죠. 그 민족이 구성되는 것은 꼭 자본주의 때나 구성된다고 생각하지만 않습니다. 우리 민족은 삼국시대, 특히 고려시대에 그런 민족을 외세와 경합하면서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래서 삼국사기에는 다 백제나 신라나 고구려나 다 고조선의 후예다. 이렇게 삼국사기에 명기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 어떤 정치사회적 역량과 결합될 때, 그래서 그런 주관적인 요소, 민족 정신들이 결합될 때 원초적 속성과 맞물려서 민족이 만들어진다는 그런 구성주의적 견해가 있는데, 저는 좀 구성주의적인 민족관을 좀 지지합니다. 실제로 큐바에서도 민족주의를 얘기합니다. 큐바 민족주의를 실현하자. 근데 큐바는 혈연이 같지 않거든요. 여러 인종들이 용광로처럼 있는 나라가 큐바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으로 통일하냐면 문화로 통일을 한다는 겁니다. 야구를 좋아하고 복싱을 좋아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서로 공동의 유대의식을 가지면, 공동의 정체성을 확립하면 민족주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민족주의가 서로 공통된 성원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정신, 의지 이런 것들이 어떤 공통의 객관적인 문화 이런 요소와 결합돼서 만들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성되는 거다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민족 구성원들 안에 공통의 연대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많은 평등의 의제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비스마르크가 철혈 수상으로 해서
독일 통일을 이끌었다고 하는데요. 비스마르크가 또 다르게 보편적 복지의 제도화를 이룬 사람으로 홍보되기도 합니다. 왜냐? 비스마르크는 사회주의에 대항해서 독일 내에 노동자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산업재해가 많이 일어나서 사회주의가 되면 안 되니까 오히려 더 공세적으로 사회주의를 탄압하는 동시에 보편적 복지를 독일 기존의 작은 왕국에 있던 큰 왕국에 있던 독일의 모든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 이런 것들을 실시하고 의료보험을 도입하고 이런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거든요. 그래서 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면서 독일 성원들이 같은 민족 성원이다. 이런 것을 느끼게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족 감정, 민족 의식을 가지려면 설령 약간 혈연적으로 다르더라도 조금은 문화적으로 변방에서 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런 공동체적인 평등 기제를 줘야지만 공동체가 더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남과 북이 민족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서로 상호 존중하는 그런 자세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남한은 정상국가고 북한은 괴뢰국가다라는 입장이 1991년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자는 남북 합의서가 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이분화된 태도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면 정당한 거고 북한이 하면 불순한 거고 이런 이중잣대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북한은 어떤 입장을 가질까요? 북한은 그것에 대해서 항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북한의 민족 개념의 변화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알아보자 한다면 1950년대 북한의 민족 개념은 사실 스탈린의 소련의 민족 개념과 거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스탈린은 민족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민족은 언어, 영토, 경제생활 이게 되게 중요한데 경제생활, 문화공동체에서 구현되는 심리구조를 통해서 여기도 이제 주관적인 요소 심리를 얘기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진화한 안정적인 공동체다. 그래서 경제생활의 차이로 인해서 자본주의 민족과 사회주의 민족의 이웃법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1964년 대중정치용어 사전에 어떻게 서술했냐 민족에 대해서 언어, 영토, 경제생활, 심리적 상태의 공통성에 의해서 오랜 역사를 거쳐서 형성된 사람들의 공고한 집단을 말한다. 근데 이 민족은 자본주의 발생과 함께 나타난 역사적 산물이다. 그래서 민족에는 부르주아 민족이 있고 사회주의 민족이 있다. 그래서 과거 독일에서 서독과 같은 민족이 아니라고 동독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우린 사회주의 민족이고 서독은 부르주아 민족이라는 거죠. 지금 북한이 우리를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좀 더 살펴보면 알게 될 텐데요. 그리고 64년에 민족은 역사적 현상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에 나타난 역사적 현상이기 때문에 그 시초에 따라서 종말도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전세의 공산주의가 실현되면 민족들이 공산주의적 경제체계 속에서 서로 합류해가지고 민족이 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1950년대, 60년대 북한의 민족에 대한 개념이었어요. 근데 1970년대부터 북한의 민족 개념이 조금씩 변화합니다. 그래서 민족 구성 요소의 혈통이 반영이 됩니다. 이거는 1964년에 김일성 주석이 언어학자들과 한 담화에서 이제 최초로 얘기됐다고 그러는데 조선 인민은 핏줄과 언어를 같이 하는 하나의 민족이다. 그러면서 민족 구성 요소로 혈통을 처음으로 제시하였고 또 민족의 주요한 구성 요소로 언어도 제안한 겁니다. 그래서 1974년 정치사전에 북한의 정치사전에 이렇게 민족이 구성이 됩니다. 언어, 지역, 경제생활, 혈통과 문화, 심리 등에서 공통성을 가진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람들의 공고한 집단이다. 이렇게 되는 이제 서술되는 거죠. 이게 1980년대 더 확고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는 정식화된 북한 민족의 개념이 되는데요. 핏줄과 언어가 우선적으로 강조되고 민족의 분열을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 요소가 제외됩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에는 70년대까지 경제생활이 있었다면 80년대에는 경제생활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핏줄과 언어로
영토와 문화적 공통성에 기초하여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생활 단위이며 사람들의 공고한 집단이다. 핏줄 언어 문화 지역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생활 단위이며 사람들의 공고한 운명 공동체다. 이게 이제 2010년 조선말 사전에 나오는 거고요. 앞에 얘기한 거는 1985년 철학사전에 제시되는 민족의 정의입니다. 참고로 우리 남한의 민족 정의는 어떨까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일정한 지역에서 오랜 세월 동안 공동생활하면서 지역이 있죠. 언어 그리고 문화상의 공통성에 기초해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집단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혈통이 없죠. 왜냐하면 혈통이 히틀러의 나치즘 같이 극우극수적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넣지 않는 겁니다. 아무튼 이러한 민족 개념에서 기초해 볼 때 북한이 남한에게 왜 동족이라고 하지 않는가? 이상하다. 우리는 혈연도 같고 언어도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북한이 이 동족이라고 하지 않는 게 단순히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에서 넘어서 북한 군인인데도 동족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즉 2024년 1월 6일 날 보도가 됐는데 그 전날 5일 날 조선인민군 총참모본부가 보도를 했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우리가 이제 한미 군사훈련도 진행을 했고 12월 말부터 진행했던 게 이제 1월 초까지 이어졌던 거고 또 남해, 서해, 동해 우리 3해에서 해상 군사훈련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미국은 정찰기가 한반도 상공에서 리벳 조인트라고 평양에 있는 그 기관에 있는 건물에까지 도청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정찰과 감청훈련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북한이 어떻게 되겠냐면 강화도가 아니죠. 서해 5도 인근 NLL 북쪽 지역이죠. 너무 남쪽 지역 영해는 아니고 우리 영해는 아니고 북쪽 지역에 포 사격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서 낸 성명에 대한민국 군부 깡패들은 정세격화의 책임 따위를 운운하는 부질없는 짓을 걷어치우고 스스로 화를 자초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적들이 소위 대응이라는 구실 밑에 도발로 될 수 있는 행동을 감행할 경우 우리 군대는 전례 없는 수준의 강력한 대응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면서 한 말이 민족, 동족이라는 개념은 이미 우리 인식에서 삭제되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남한은 동족이 아니다라는 것을 북한 인민들한테 교육시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일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사태가 발생됐는가? 이거는 북한의 민족론에서 배태되는 것입니다. 즉 1980년 정치사전에 민족에 대한 규정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민족은 오랜 역사적 기간 자주성을 위한 투쟁 과정에서 핏줄과 언어, 지역의 공통성으로 하여 결합된 사람들의 공고한 집단이다. 즉 핏줄 언어, 지역의 공통성 이런 객관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민족의 자주성이라는 그런 투쟁 과정에 생긴 그런 주관적 요소가 결합된 공고한 집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동족이 아니라고 얘기하냐? 남한 정치권이 비자주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성을 같이 공유하는 민족 집단이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이것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2024년 10월 30일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론에서 상세하게 언급합니다. 동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교착됐다. 그러니까 적대적이니까 동족 관계가 아니구나. 이렇게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를 주적으로 선포하고 외세와 야합하여 정권 붕괴와 흑수통일의 기회만을 노리는 족속들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할 착오라고 또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역대 남조선 위정자들이 들고 나온 대북정책, 통일정책들에서 일맥상통하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우리의 정권 붕괴와 흑수통일이었으며 지금까지 괴뢰 정권이 10여 차례 바뀌었지만
이건 민주정부나 뭐 보수정부나 할 것 없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통일 기조는 추호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어져 왔다. 우리 제도와 정권을 붕괴시키는 괴뢰들의 흉악한 야망은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민족 집단으로서 같이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의 민족 집단을 이루는 집단을 붕괴시키려고 하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같이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북한이. 그리고 남한이 그런 북한에 대해서 하는 태도를 자주적이지 않은 태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족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민족관을 살펴보면서 왜 북한이 우리가 핏줄과 언어가 같음에도 동족이라고 하지 않는지를 자주성 측면에서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북한은 남한에게 동족이 아니라고 한 것은 북한의 민족 개념 변화 과정에서 남한과 충분히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남한과 분열할 수 있는 경제적 요소를 없앴잖아요. 그래서 핏줄과 언어라는 객관적 구성 요소를 강화시켰는데 또 한편으로 강화시킨 게 민족의 자주성, 즉 민족의 자적 발전의지라는 주관적 요소도 민족 개념에 첨가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을 공고한 운명 공동체라고 규정했는데, 그래서 우리 민족 제일주의도 얘기했는데, 우리 민족 제일주의는 남한도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 남한, 우리 민족도 포함되는데, 기간의 역사적 과정에서 보니까 대한민국의 정치권, 뭐 정부를 운영하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비자주적인 태도와는 이제는 민족 공동체, 즉 민족 통일 국가를 더 이상 함께 구성할 수 없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해가 안 되지만 북한의 그런 민족 개념에 입각하면 나름대로 이해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런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지금부터 북한의 남북 적대적 국가 관계, 그리고 비동족 선언, 그리고 통일 불가능하다는 발언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북한은 하나의 조선 정책을 폐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조선 정책이란 한반도에서 하나의 독립국가가 존재해야 된다는 기존의 북한의 입장을 얘기하는데요. 그것을 철회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김정은의 연설,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북한의 민족 개념 변화에도 있지만 최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80년간의 북남 관계사의 종지부를 찍고라는 발언을 김정은 위원장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남과 북은 동족이 아니고, 앞에서 뭐 우리가 얘기했죠. 그리고 남과 북은 적대적 조국과 관계이고, 그리고 전원회의에서 또 얘기했듯이 언제 가도 통일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통일 불가능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걸 유추해 볼 때 하나의 조선 정책을 폐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쭉 통일 방안을 살펴봤는데요. 그것에 근본적으로 흐르는 게 하나의 조선 정책인데 그것을 폐기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남한 우리 정치권이나 학자들은, 그리고 안보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늘 그랬듯이 체제 위협을 느끼고 습통일의 가능성, 그러니까 북한이 어렵고 망할 수 있으니까 습통일의 가능성을 줄이려는 그런 의도에서 나온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런 해석들보다 일단 북한의 논리에 기초해서 해석을 하는 게 좋고 바람직하고, 그리고 그 논리가 조성되는 상황에 대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을 일단 알고 그거에 대한 올바른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하나의 조선 정책 폐기는 그것이 실현하기 어렵다라는, 불가능하다는 상황에도 기초합니다. 특히 최근 2018년 3월 당 중앙위원회에서 경제핵무력 병직 노선을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으로 전환을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한반도의 단계적 비핵화에 동의하면서 핵무기를 점진적으로 없애 나가는데, 그래서 그것을 자기의 경제건설로 힘을 모두 기울이겠다, 이런 노선으로 바꿨는데, 여러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재 완화 이런 것조차 진행되지 않는, 아무런 성과도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면서 2019년 12월에 정면 돌파전을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핵무기를 개발하겠다. 이렇게 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최근 윤석열 정부가 힘에 의한 평화, 그다음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그리고 자유주의 통일,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이제 남한과 통일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북한은 저는 판단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상황, 그리고 북한의 어떤 논리,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갈 것인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북한의 통일 정책이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변화한다는 사실을 더욱 명확히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최근에 한 남북 관계에 대한 비동적 선언, 그리고 통일노선 폐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단 이후 50년대 혁명적 기지론에서 북한을 중심으로 통일을 하는 걸 생각하다가 1960년대 과도기적인 형태지만 연방제를, 그리고 경제문화 교류로 제시했고, 그리고 1970년대는 좀 급진적인 면이 없잖아 있는 유엔 단일 가입을 과도기적인 고려연방공화국으로 하자, 이렇게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70년대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80년대는 그런 과도기적인 형태의 연방제를 통일의 최종 형태로 하자. 그래서 하나의 체제로 통일하는 게 아니라 양체제를 놓고 통일하는 그런 연방제에 대해서 통일의 최종 형태로 하자. 그래서 좀 생각이 많이 유연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급진적이었던 거는 외교 군사 권한을 중앙정부에 이양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자신들이 또 고민이 많았던지 1990년대에는 느슨한 연방제를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지역정부의 권한을 점진적으로 중앙정부에 이양하는 그러한 느슨한 연방제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어디서 힘을 냈냐면 우리가 주장했던 유엔 동시가입, 유엔 남과북의 동시가입에도 북한이 동의해서 같이 유엔에 들어간 거죠. 두 개의 국가로. 그리고 북한은 여기서 좀 더 발전해서 2000년대 남북 정상회담에서 낮은 단계 연방제를 제시하고 우리의 연합제와 공통점이 있다. 그 방향으로 통일을 해나가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지역 정부가 외교, 군사 권한을 그대로 갖고 서로 양체제로 살아가자는 거죠. 그리고 중앙 정부를 거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민족 통일 기구를 설치해서 통일로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일정하게 신기능주의에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신기능주의에서 사회문화를 중심으로 동질성을 회복해 나가고, 그 다음 초국가적인 협력기구를 내어서 통합을 해나가는 그런 어떤 연합과 연방의 그런 어떤 중간 형태로 제시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북한도 상당히 인식이 발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북한의 논리에 의해서, 그리고 북한의 어떤 상황인식에 의해서 2024년 하나의 조선 정책을 폐기하고 남과 북의 관계는 적대적 교종국가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면 이런 것에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의 전통적인 해석은 북한이 체제가 약화되고 있구나, 그리고 붕괴될 수도 있고 흡수통일될 수도 있으니까 자기 체제를 수호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요새 추가된 해석이 북한이 국가로 인정받기 위해서, 흡수통일을 방지하고 국가로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어떤 의도 있는 그런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북한의 입장에 기초한 내재적 해석은 남조선 혁명도 폐지하고 실제로 북한의 통일 추진 과정에서 현실적인 이해가 많이 늘어났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남북과기 현실도 적대적인 그런 관계가 해소되지 않는구나, 이 통일이 불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 우리들이 노력하고 또 북한도 변해서 만약 향후에 적대적 관계가 해소되면 북한은 하나의 조선 정책을 폐기했지만 통일 자체를 폐기할까요? 통일을 다시
이야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변화의 가능성을 보고 우리가 앞으로 고민을 해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저는 북한에도 좀 촉구하는 바인데요. 북한의 과도한 적대 주장이나 행동은 자제돼야 된다고 봅니다. 북한 당국이 정치권을 넘어서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적대적 비난은 근절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2024년 1월 23일 조선중앙통신에서 공개된 서울, 부산 표지판이 부서지는 선전화가 나왔는데요. 미제와 대한민국 족속들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리자. 이런 선전화는 북한 내부에 체제 결성을 시킬 수 있지만 남한 국민들의 마음에 많은 상처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최근에 역사적 형태로 있었죠. 비록 남한 쪽에서 남과 북의 합의사항을 어겼죠. 즉 대북전단 살포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하면서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습니다. 근데 이것은 남한 국민한테 많은 상처를 줬어요. 근데 이런 비극은 절대 재발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북한의 적대적인 태도를 북한 스스로도 자제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데 적절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남과 북의 지속적인 발전, 평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민족적 연대를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남한 민중의 자주적인 평화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 지금의 남북관계 악화가 군사적인 충돌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호소하는 남북 인간띠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겠죠. 실제 북한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할 때 대남 관계가 대적 관계로 변했다고, 그리고 남한과 상종하지 않겠다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때가 된 것 같다고. 근데 2021년 7월 우리 남한 정부나 시민사회에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서 남북 통신연락선을 복구했습니다. 물론 바로 한미군사련이 진행되니까 다시 단절했다가 또 유엔 총회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추진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니까 또 통신선을 복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보도한 내용이 지금 온결에는 좌절과 침체 상태에 있는 북남 관계가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변화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북한의 그런 변화 과정을 보면서 앞으로도 희망을 갖고 우리가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실천을 통해서 남한 정부도 변화시키고 북한 정부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그런 어떤 남북의 비동족 선언 그리고 통일노선 폐지 이런 것들도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긴 강의를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